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여론조사 분석 코너로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나온 갤럽 조사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연합뉴스가 또 정기적인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줄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주로 해볼까 하는데 둘 다 전화 면접 방식이고 각각 1,000명씩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부터 볼까요? 갤럽 오늘 나온 겁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33%, 부정 58%라 기존의 흐름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엊그저께 나온 연합뉴스 것도 볼까요? 국정 운영 평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갤럽이 33대 58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부정은 58 똑같고요. 긍정도 34.1이니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개요는 하단에 표시가 돼 있고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정 지지도를 먼저 서론격으로 지금 봤는데 거의 고착화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이 수치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긍정률이 그렇게 보는 게 좀 맞겠고요.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검찰의 수사,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그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긍정률에 긍정적인 영향, 다시 해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오늘 또 나중에 말 그대로 고착화네요. 그렇죠. 고착화됐고 그렇다고 더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20%대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 같지도 않고 20%대로 내려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그 연합뉴스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성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또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럽은 연령별로만 분리하고 지역별로만 분리하는데 근데 이번에 연합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성별로도 나눠서 그렇게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20대 여성이더라고요.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유일하게 6%더라고요. 6.2%고 근데 20대 남성은 34.5%라서 거의 평균치에 수렴을 하고 있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온도 차이는 매우 커 보이고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소위 얘기하는 2대남. 이런 전략,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 담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선거였던 건데요. 그 흐름과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통칭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30, 40 여성한테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남성들도 지지를 많이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제 좀 더 우세고 그리고 남성들은 또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사실은 국정 지지도 안에서도 조금 투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국정 지지도를 서론격으로 들여다봤고 오늘 좀 주로 얘기할 것은 정당 지지도하고요. 또 내년 총선에 대한 질문들을 좀 했더라고요. 좀 유의미하게 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갤럽을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그 세 가지 질문의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그걸 또 보고 나서 논평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조사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조사 세 개를 좀 연달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는 매주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4% 똑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3%고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맨 아래 보시면 저희가 중도층을 좀 따로 뽑은 수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야 공이 지금 중도층이 중요하다.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이 내년 총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층을 맨 아래 따로 뽑았는데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한 7%포인트 정도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정당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7%포인트 정도 정당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갤럽 조사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느냐. 저것도 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3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50%라서 이거는 정당 지지도하고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좀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맨 아래 중도층을 따로 뽑은 거를 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31, 야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55라서 더 벌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내일이 만약에 선거일이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투표를, 그러니까 1인 2표제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하는데 그 정당 투표를 어느 쪽에다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그리고 정의당이요. 아까 그 정당 지지도에서는 제가 3%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7%로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중도층을 보면 30, 44, 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좀 벌어진다. 양당의 격차는 벌어지고 정의당은 조금 더 또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호남 지역에서는요. 정의당의 저 수치 7%가 14%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봤습니다. 일부러. 한꺼번에 보고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김봉신 이사께서는 좀 어떤 특징점들을 좀 보셨는지요?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다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상승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조사 시기가 지금 화, 수, 목 조사, 금요일날 발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은 가장 큰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7%포인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게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 상당하죠. 지난주에 사실은 30대라든지 그 사무관리직에서 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빠졌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다 회복했습니다. 사무관리직 종사자 중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올라서 오차 범위 밖에서 상승을 보였고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형편이 상 또는 중상이라는 사람 중에서 17%포인트 올랐고요. 이것도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또 약간 그 뭐랄까요. 정치적인 관심이 약간 있다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있다는 층에서 1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것도 오차 범위를 넘어선 상승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정치적인 관심은 좀 약간 덜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그 국민 경제 전체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지금 올라왔다.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평가자. 대통령 부정평가가 58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요.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 민주당 쪽으로 상승폭이 11%포인트. 이것도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부정평가 58이 이제는 민주당 쪽으로 넘쳐 흐를 수 있다. 민주당 지지도로요. 그렇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마야 40% 선을 상향 돌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번 조사가.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해부에서 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조짐도 좀 엿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중도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60%가 넘는 부정평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 지지율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앞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중산층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른바 무당파층에 머물러 있었던 표심이 민주당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시그널로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정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어디냐. 그래서 그 집단을 보고 그 집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귀착이 됐었는데 예. 지금 양당 공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정치의 효능감에서는 거의 그 낙제점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그 전략 과 전술을 통해서 이 국면을 어떻게든 투쟁 전국으로 돌파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소위 얘기하는 중도와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출구가 없는 전략이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비판론도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비판론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게 좀 이런 반영된 평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당 지지도 따로 묻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냐, 야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냐 따로 묻고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내일이 선거날이라면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당에 할 것이냐라고 따로 묻고 이게 좀 이렇게 따로 묻는 이유나 목적이랄까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은 앞에 두 개를 묻고 말았는데 오늘 보니까 갤럽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당에 할 것이냐도 이렇게 물었어요, 추가로. 예. 그 여당 다수냐 야당 다수냐는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묻기 때문에 정당이 이제 특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묻게 되면 각 정당의 실제적인 총선에 갔을 때에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34 동률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비례대표를 물었더니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아까 본 거요. 예, 비례대표를 물었더니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가서 36, 더불어민주당은 6%포인트가 오른 40입니다. 정의당도 올랐고. 정의당은 3%였다가 예. 7%까지 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시 예. 얘기해서 야당으로 총선이 되면 지금 분위기가 그대로 총선으로 간다면 그러면 야당 쪽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슈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의미를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사실 그러면 야당은 조금 더 저평가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야당이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무당층으로 잠깐 계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능력인 건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래 우리 정치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극단적 표현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도에 대해서 무슨 뭐 사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반정부 세력이라던가 뭐 공산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산 전체 사실 전체주의하고 공산주의를 합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새로운 개념을 쓴다거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극단적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이념 중심 노선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적어도 부정 평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6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부정 평가가 콘크리트 부정 평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근 한 달째 이어지는 이 흐름과 추세 속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락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수준이라면 이 정책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준석 천하람 두 젊은 보수 정치인과 인터뷰를 할 때도 늘 강조했던 지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양당 중심으로만 그동안 사사건 건도 쭉 얘기해온 측면이 있어서 잠깐 정의당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는 3%였는데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당에 할 거냐에서는 7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지역에서는 그게 14%까지 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의당은 주목을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선거제도가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의 운명도 걸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재창당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 쑥 들어갔어요.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뭐 과거에 했던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준연동형이 뭐고 병립형이 뭔지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이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거제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예, 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하나는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정당에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병립형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우리가 300석 의석, 299석 의석 가운데 253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게 돼 있고요. 47석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그게 이제 비례대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의석을 거죠. 나누는 뭐 예.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병립형은 의석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53석을 제외하고 47석을 가지고 그 단순 계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단순 계산해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표를 나누는 겁니다. 의석을 예. 배분하는 겁니다. 예. 병립형은. 근데 연동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역구를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는 그냥 병립형으로 하다가 21대 선거 때는 촛불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개혁 과제가 있었어요. 일종의 개혁 입법 연대 차원에서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준연동형제. 원래는 이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의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양당 체제에서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준연동형제로 바꿨습니다. 반반 섞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50%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 반, 병립형 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시 병립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병립형이 안 되면 사실 지난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게 위성정당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정당을 만들어서 출동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의석이 비례대표로 확보가 되면 나중에 합당하는 방식으로 예. 했었죠. 양당 공이 그랬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냐면 만약에 병립형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원들도 있다 이거죠. 공식 의견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선거구 개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소수 야당들이 모아서 지난주에 이제 그 기자회견도 하고요. 문제 제기를 세게 한 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리고 준연동형제에서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도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을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표를 찍었는데 그게 다 사표가 되면 무의미하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고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민주주의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그리고 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고 비례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역행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연합정치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뭐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그 소소한 그 세세한 계산법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아무튼 정의당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나은 거죠. 아니 더 정의당뿐만 많은 아니라 의석수가 그렇습니다. 그 기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 표의 등가성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등가성이 더 반영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기 거고요. 때문에 예. 정의당뿐만 아니라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여타 녹색당 예. 등등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기회와 길이 그 생긴다. 다당제의 토대가 더 넓어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예. 그 부분을 좀 포인트 삼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향후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가를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다음 것도 비슷하긴 한데 결과가 약간 좀 다른 그런 세 개의 문항을 또 한꺼번에 보고 김봉신 이사께 분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연합뉴스 거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번에는 좀 아까 그 갤럽이 34 똑같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은 34로 똑같은데요. 아까 갤럽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좀 낮죠. 2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정의당은 4.4입니다. 근데 중도층을 보면요, 아래.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전체 수치하고 비슷해요. 28인데
국민의힘이 확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9.8이니까 한 20 정도라고 본다면 한 14%포인트가 낮다. 전체 평균하고 중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계속 볼까요? 다음 거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내년 총선에 어느 쪽이 더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는가? 여당 당선,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38.4인데 이게 아까 갤럽에서는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고요. 야당 당선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지금 연합뉴스는 46.6인데 아까 갤럽에서는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도, 아래쪽에 중도층을 보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건 갤럽이나 연합뉴스나 똑같습니다. 여당 당선은 28로 더 좀 작아지고 야당 당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가 58로 더 뜁니다. 다음 거요.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기 총선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는가. 그러니까 아까는 그 비례대표, 정당의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묻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동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9 대 30.5니까. 그런데 중도층을 보면은 민주당이 좀 우세라는 거를 비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개를 한 세트로 모아서 봤는데 김봉신 이사께서는 어떤 지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너무 정보값이 많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여러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당 지지도에서 28.1과 34.0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 정당 지지도가 사실은 1개월 전과 비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8.2였습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 격차로 그 변동으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한 달마다 발표를 한다는 맞습니다. 거. 1개월입니다. 그 전에 37.4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3.4%포인트 빠져서 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도가 34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4. 그렇죠. 요일이 다르죠. 저 조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은 화수목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가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주말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확 튀어오를 만한 게 별로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열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이 9일째입니다. 9일째 되다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단식의 효과가 반영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최근 것에 반영이 더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일 조사했던 연합뉴스 지지도가 28.1이니 사실은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평일로 들어와서 한국갤럽에서 확실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연합뉴스 조사는 그래서 5%포인트까지는 아닌데 3몇 %포인트 정도 보수 내지는 국민의힘이 좀 안 좋게 한 달 동안 빠졌습니다. 빠진 게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요. 차기 총선 지지 후보 정당이라고 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봤던 세 개 중에 세 번째 것을 말합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보면 이제 이건 지역구죠. 지역구 후보 어디에게 표를 줄 거냐 이건데. 그렇죠. 아주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0.6%포인트 격차인데요. 저게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이 31.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7.4로 그 격차가 3.9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도가 빠지는 만큼 그 격차도 지금 줄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한 달 새에 인기가 좀 줄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역구에서도 대등한 수준으로 됐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 흐름이 있다. 격차가 완전히 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좀 여쭤보자면 오늘이 9일 차고 내일 검찰 조사 받겠다는 건데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니까 사실상 조사가 뭐 제대로 진행되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부당성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도 진술서로 가름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조사가 잘 진행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출석만 치열하게 하고. 출석해서 아마 변호인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출석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 최고위 현장을 지켜보니까 제가 사실 지난 금요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오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5일차부터 급격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전언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를 아주 처연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에도 나오지만 3.1운동 법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를 보면 뭐 4.19, 5.18, 60 그리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 국민은 사실 진짜 독특한 시민 의식과 그리고 엄청난 집단지성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념을 강조하고 무슨 뭐 국가 반역, 뭐 사형, 뭐 이렇게 근래에 쓰지 않았던 언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변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이 없음이 부인이 됐고요. 또 말을 다시 한번 바꾼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뭐 그렇지 않다라는 일종의 이제 무죄의 입증 증거가 새롭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언론계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뭐 또 다른 평가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조사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윤선 기자의 어떤 논평이나 평론은 그 중도층의 어떤 민심이 왜 오늘 저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차원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전화면접 조사는 아니고 ARS 조사라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팽팽합니다. 명분이 있냐 없냐. 46.2 대 47이니까 아주 팽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기존에 쭉 봤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찌됐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현상적으로. 그런데 명분에 대한 어떤 저 ARS 조사는 데일리한 조사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출구는 필요해 보인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이 또 앞으로 여론 향방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에도 또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짤막하게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단식 명분 충분성 저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하다가 46.2, 충분하지 않다가 47.0인데요. 이 조사에서 투입한 문항들이 사실은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다른 문항들이요? 다른 문항들이요.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싫어하는 문항들이 많았다. 제명한 부결이라든지 국가 예산에서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라는 정보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고 이제 정일성 공원 조성이 또 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잡고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정부 여당에서 좋아할 만한 이슈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게 되면 저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단식 명분 충분성은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물으면 충분성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층이 중간에 전화를 끊고 빠질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가능성이 거죠? 일부 있죠. 알겠습니다. 데일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수적인 매체고요. 물론 보수 성향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항 설계에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의 출구 전략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걸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설득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설득하거나 이런 사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오늘 윤 대통령이
만남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런 기사도 예,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위기는 중재 그렇고. 노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단식장이 어디냐면 국회 본청 바로 옆에 2층에 국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라도 들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정부 질문 가운데 수많은 장관들,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단적으로 말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그냥 출구가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병원에 실려간 예. 다음에도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링거를 맞고 일종의 링거 투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것도 뭐 검토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정쟁만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지금 상황은 정치가 협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가죠.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